매장 1000개가 넘던 회사가 연매출 1200억 찍던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놀부가 어떻게 부대찌개 시장을 만들고 어떻게 가맹사업을 키웠는지, 근데 왜 무너졌는지, 그 안에는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놀부가 흔들릴 때 진짜 무섭게 치고 들어온 경쟁자는 누구였는지 오늘 제대로 맥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놀부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요, 김순진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충남 논산에서 16살에 아무 연고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진짜 흙수저 출발이었어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여러 번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1987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뒷골목에 5평짜리 가게를 하나 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게가 처음부터 부대찌개집이 아니었습니다. 상호가 골목집이었는데 원래는 꼼장어 요리를 팔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영 안 됐어요. 그래서 김순진 회장이 메뉴를 확 바꿔버립니다. 유리창에 큼지막하게 보쌈 전문이라고 써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운명을 바꿉니다. 이때 이름도 바꾸는데 놀부라는 이름이 운명처럼 떠올랐다고 김순진 회장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흥부전에서 심술궂고 욕심 많은 캐릭터가 놀부잖아요. 근데 이 심술궂은 이미지를 오히려 강렬하게 써서 사람들 브랜드 전략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보쌈으로 메뉴를 바꾸고 나니까 손님이 몰려요. 1년 만에 근처에 40평짜리 직영 2호점을 냅니다. 5평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무려 8배 규모로 커진 겁니다. 그리고 89년 신림동을 벗어나 상도동에 첫 가맹점을 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당시엔 한식은 손맛이라서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김순진 회장이 보쌈 조리법을 아예 매뉴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외식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91년 충북 음성에 식품 공장을 세워서 소스랑 재료를 표준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점을 가도 똑같은 맛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91년도에 말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꼼장어 팔던 5평 가게가 메뉴 전환 하나로 기사 회생하고, 손맛이 안 된다던 한식을 매뉴얼화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공장까지 세워서 전국 유통망을 완성한 거예요. 이게 놀부가 그냥 운으로 큰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놀부 부대찌개를 냅니다. 이게 진짜 결정적이었던 게, 원래 부대찌개는 경기도 송탄 지역 미군 부대 근처에서나 먹던 지역 음식이었어요. 놀부가 이걸 프랜차이즈화하면서 전국구 메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놀부는 그냥 잘 나가는 브랜드가 아니라 부대찌개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만든 회사인 거예요. 이 힘으로 놀부는 90년대에서 2000년대 계속 확장을 합니다. 2011년 기준 매출 1113억, 영업이익 80억, 매장이 70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순진 회장한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외동딸 정지영 부사장이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경영에 참여해서 신규 브랜드 2-3개를 직접 런칭해봤는데 성과가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내 딸한테 이 회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김순진 회장은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모건 스탠리라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넘기기로 해요. 명분은 한식의 세계화였습니다. 놀부가 글로벌 한식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모건 스탠리도 한식의 프랜차이즈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투자를 결정했어요. 인수 가격은 1200억 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매각 이유가 한식 세계화였다는 건 표면적인 명분이고, 실제로는 후계자의 신규 브랜드 런칭이 이미 이 시점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복선입니다. 이때 이미 새 브랜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신호가 있었는데, 정작 이 회사를 인수한 모건 스탠리는 그 신호를 못 보고 오히려 브랜드를 33개까지 늘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성공의 스토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인수할 당시 업계에서 이런 전망 나왔어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TV 광고 늘리고 해외 진출을 확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모펀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세요? 경영 시너지를 보려고 회사를 사는 일반 M&A랑 다르게 사모펀드는 3년에서 5년, 길어야 10년 안에 반드시 되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자한테 수익을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놀부가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되느냐보다 3년에서 5년 안에 매출 숫자를 최대한 키워서 비싸게 되파느냐가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해외 진출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지 조사하고 파트너 찾고 1호점 내고 자리 잡는 데만 최소 3에서 5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 엑시시 시한이 딱 그 정도예요. 해외 진출은 시작하기도 전에 팔아야 될 시간이 오는 거죠. 반면 국내에서 브랜드를 하나 더 내는 건 빠릅니다. 기존 물류망, 기존 조직 그대로 쓰면서 우리 브랜드 몇 개 더 늘었어요. 매출도 늘었어요. 이런 외형 성장 스토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놀부 하나에만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KFC, 서가인쿡, 지방 커피 브랜드까지 동시에 인수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부는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여러 외식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이 브랜드 하나를 뿌리 깊게 키우겠다는 진심보다는 빠르게 덩치 키워서 팔고 넘어가자
하자라는 계산이 훨씬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01년에 놀부 유황 오리 진흙구이 흥부찜닭, 2015년에 놀부 옛날 통닭, 같은 해에 배달분식 브랜드 공수간, 2018년 배달 삼겹 본능, 중국 음식 차롱, 한정식 수라운, 놀부 김치찜까지 냅니다. 보쌈 부대찌개 갈비를 넘어서 치킨찜닭 중식 한정식까지 카테고리를 완전히 다 건드린 거예요.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국내에서 옆으로만 계속 늘립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K-팝, K-뷰티, K-드라마 타고 한식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기잖아요. 넷플릭스에 한국 음식 다큐가 뜨고 해외에서 김밥이 품절되고 한식당 앞에 줄을 서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놀부가 2011년 인수 당시에 진짜 세계화를 밀어붙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부대찌개라는 카테고리를 원조로 만든 브랜드가 한류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크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놀부는 하필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2011년에 한식 세계화 인프라도 지금 같은 한류 붐도 없었고 정작 지금 이 타이밍엔 이미 회사가 회생 신청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사업이라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라는 거, 운이라는 거 진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전략도 어느 시기에 실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 운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평소에 본업을 탄탄하게 갖춰놔야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놀부는 그 준비를 브랜드 33개로 흩어놓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놀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출은 법적 의무일 뿐이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도 있고 모든 브랜드를 실제로 가맹사업 전개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랜드 33개 중에 상당수는 회사가 스스로 이거 진짜 사업이 아니고 그냥 테스트로만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인정한 겁니다. 진짜 세계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매각 전에 보여줄 숫자를 만들려고 국내에서 브랜드만 계속 찍어냈고 그마저도 진심으로 키워볼 생각이 없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만 해놓은 것도 많았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표도 계속 바뀝니다. 2016년에 맥도날드,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출신 김 대표가 왔고 1년도 안 돼서 물러나고 현장 영업 출신 이 대표로, 그 다음엔 안 대표로 바뀝니다. 3년 사이에 대표이사가 3번 바뀐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작정하고 기획해서 세컨 브랜드를 만들면 대부분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직이 이미 타성에 젖어 있어요. 브랜드라는 게 언제 제일 잘 되냐면요, 가장 순수할 때예요. 직영 매장 하나를 잘 운영해서 소비자가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줄을 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맹사업으로 이어지는 흐름, 이게 진짜 성공하는 브랜드의 탄생 과정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니까요. 근데 사업이 커지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를 만들 시점이 되면 현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트렌드 맞추기 바쁘고 보여주기 좋은 매장 그림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목적으로 매장이 탄생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결과를 낳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부의 33개 브랜드 딱 이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게 아니라 이번엔 치킨이 뜬다더라, 이번엔 배달 삼겹이 뜬다더라 하면서 본사 회의실에서 트렌드 따라서 만들어진 브랜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줄을 서줄 리가 없죠. 아이러니하죠. 30년 전 김순진 회장이 처음 보쌈으로 메뉴 만들 땐 현장에서 손님 반응 보면서 만들었는데 회사가 커지고 나니까 정작 그 원칙을 회사 스스로도 잃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매각 직전에 딸 정지현 부사장의 신규 브랜드 시도부터 이미 그 신호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예견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놀부가 조직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부대찌개 시장 본진에는 진짜 무서운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원앤원, 원할머니 보쌈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박가부대라는 브랜드를 냅니다. 전국에 290여 개 가맹점을 키웠는데 이 브랜드의 무기가 철저한 사후 관리였어요. 본사 직원이 직접 매장 관리랑 현장 교육을 하고 100% 국산 돈육수 제햄, MSG 무첨가. 원조는 놀부인데 요즘 시대에 맞는 부대찌개는 후발주자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진짜 결정타 하나가 더 나옵니다. 땅스 부대찌개라는 브랜드가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시작을 해요. 이 브랜드는 애초에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직영 매장 하나 운영했는데 가맹 문의가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커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순수할 때 탄생한 브랜드의 정석이죠. 이곳의 무기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테이크아웃 배달 전문으로 포지셔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끓여만 먹으면 되는 밀키트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둘째, 가격을 3인분에 9,900원까지 낮췄어요. 기존 1인분 7,000원 이상 하던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요. 셋째, 홀 없이 포장 배달만 운영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확 낮춰서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숫자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가맹점 수가 22년에
717개, 23년에 541개, 24년에 344개.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꺾입니다. 6년 연속 적자. 2017년부터 22년까지고요. 매출은 761억에서 639억으로 줄고 영업 손실은 6억에서 87억으로 1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 시기에 같은 부대찌개 시장에서 정반대로 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땅스 부대찌개예요. 땅스 부대찌개는 23년 9월 기준 580개, 24년 600개를 넘겨서 2016년 창업 이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610호점까지 오픈했고요. 지금은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1위입니다. 놀부가 717개에서 344개로 반토막 나는 바로 그 시기에 같은 부대찌개 시장 안에 땅스 부대찌개는 꾸준히 매장을 늘리면서 업계 1위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같은 카테고리 같은 시기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게 시장 탓이 아니라는 거죠. 부대찌개 시장은 이 시기에도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놀부 안에 있었던 거죠. 결국에 2026년 7월 놀부는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자본 잠식률 82%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모펀드한테 팔린 브랜드인데 정반대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역전할머니 맥주 얘기할게요. 2022년에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역전할머니 맥주를 약 1000에서 1500억 사이의 금액에 인수를 합니다. 그때 매장이 800개 정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뭘 했냐면 놀부처럼 새 브랜드를 마구 만드는 대신 구매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인수하자마자 배달 대행 업체 바로고에 500억을 투자해서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요. 식자재 도소매 업체 푸드 올마켓 인수도 추진합니다. 왜냐면 이미 급속 냉동 식자재 기업 한성 그린 팩토리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었거든요. 역전할머니 맥주, 한성 그린 팩토리, 푸드 올마켓 다 엮어서 식자재 소싱 채널을 넓히고 그 결과 인수 1년 만에 매출 660억에서 928억으로 40%가 늘고 영업이익도 45% 넘게 늘었습니다. 2025년 가맹점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대응은 새 브랜드를 옆으로 늘리는 대신에 할맥 레드라는 프리미엄 라인 하나 딱 만들어냅니다. 기존 가성비 컨셉 식사용 메뉴랑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밥집도 아니고 술집인데 트렌드 더 빨리 바뀌는 업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크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역전 할머니 맥주는 살얼음 맥주라는 저온 숙성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차별점이 있었던 거죠. 둘째는 폐점률이 거의 0%대에 가깝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트렌드가 오면은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브랜드의 업그레이드로 대응을 했습니다. 할맥 레드 만든 것처럼요. 정리해드릴게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이거 꼭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카테고리를 만든 원조여도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연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후발 주자한테 뚫립니다. 바카부대의 품질 관리, 땅스 부대찌개 가격 배달 혁신처럼요. 둘째, 두 번째 브랜드는 회의실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직영 매장 하나를 진짜 순수하게 잘 운영해서 소비자가 줄을 서게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맹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성공하는 브랜드의 순서예요. 땅스 부대찌개가 그랬던 것처럼요. 셋째, 트렌드 대응은 새 브랜드보다 본업의 업그레이드로 먼저 해보세요. 할맥 레드처럼요. 리스크도 적고 확실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브랜드는 원조라는 타이틀로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원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브랜드 하나를 얼마나 뿌리 깊게 연구하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유연하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게 오래 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놀부는 원조였지만 본업 연구를 멈추고 옆으로 흩어졌고, 역전할머니 맥주는 후발주자였지만 본업을 깊게 파고 꾸준히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브랜드를 하나 늘리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브랜드를 얼마나 깊게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